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희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님과 최갑수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이 나오셔서 100세 시대 자산관리 이것만은 유념하자는 내용으로 50분간 대담을 나누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자산 구조 리스크, 저금리,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노후 설계의 5대 리스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금융투자협회 최갑수입니다. 오늘 메트로 신문에서 100세 플러스 봄 가을에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봄에는 부동산 연금 쪽, 그다음에 가을에는 증시 전망 이쪽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이 하반기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승우 센터장님이 강연하셨고, 이번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이 들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확실히 한번 알고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소장님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현역생활 한 50년 정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나가게 되면 가끔 소개해드리는 게, 전통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다 아시죠? 그 선생님이 27년생이신데, 금년도에 이제 세상을 뜨셨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밥상 진행하는 최보람 선생님이 40년생이시거든요. 이제 현역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강 소장님이 지금 47년생이시거든요. 한국 나이 76세신데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에 강창희 소장님하고 같이 자산관리 이것만은 알고 하자라는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근데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도 보게 되면은 요새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네. 부모님한테 얹어 살고, 또 그다음에 기생충족이라고 하는 패러사이트족, 네.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자립하면은 돈 버는 능력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저성장 이 결핍의 시대에는 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 무슨 얘기 같지만은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맞춰 사는 능력이 참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네. 나이 들어서 수입원으로 주로 이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여기 미국, 일본, 독일 보면 60 내지 90%를 당신의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질문하게 되면은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 공무원, 군인 아주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2%밖에 안 되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여기 보시면 1980년도에는 자녀의 도움, 자식들이 도와줬죠. 72%. 근데 그게 화끈하게 줄어가지고 2021년에는 자녀의 도움이 노후의 주소입원이라는 사람은 14%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지나서 조사 다시 하면은 우리나라도 당신의 노후의 주수입원이 뭡니까? 그게 자녀 도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연금이다.
그렇다면 그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 이거 꺼졌는데요. 안 건드렸는데. 그 노후에 그 사용할 생활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네. 그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 그래서 이 재테크보다도 저는 이 20, 30대 직장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재테크가 아니고 국민연금은 뭐 의무적으로 들게 되죠. 그리고 퇴직연금도 또 의무적으로 들게 됩니다. 요즘은 자영업 하는 분들 1인 기업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 3층 연금으로 이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많이 퇴직한 분들 중에는 이런 준비 못한 채로 퇴직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은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이거를 맡기고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이라도 드려야 된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래도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세상 떠날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내어주고 가야지. 근데 이 70에 100살에 세상 떠나면서 이 자식한테 집 물려봐 줘봐야 자식이 그때 70살이거든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100살 정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한 50 정도 들었으면은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본인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50대의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표를 하나 만듭니다. A4 용지를 띄워놓고 T자를 그려서 왼쪽에다가는 우리 집에 재산이 뭐가 있는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지죠.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입니다. 아파트 한 채 5억 뭐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이런 거 다 쓰고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쓰고 그거에 시가를 한번 써봅니다. 합계를 했더니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이지요. 오른쪽에다가는 이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린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합계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죠.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꼭 만들어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조심할 게 있죠. 그거 만들다가 엉벽결에 비자금 감춰놨다가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10억에서 7억 빼도 3억 남는데 뭐가 위험한가. 이 부채가 총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2007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강동구 둔촌동 거기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8년 금융위기 직후에 6억까지 떨어졌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채 차입금은 그냥 있으면은 이게 7억이니까 채무 초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50대의 직장인이 이걸 조사해 가지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빨리 이 마누라하고 애들 팔고 나머지 팔고 수 있는 건 다 팔아서라도 마누라하고 애들 빼고는 뭔가 이걸 팔아서 부채를 갚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하고 나서 이 빚이 있으면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특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집은 재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부채도 별로 없다. 또 그런 집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죠. 약간 그 시각을 달리해서요.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 19년대 하는 발표를 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예. 그 불란서나 일본보다 약간 높다는 얘기가 나와 있던데 그건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놀랐는데요. 재작년 여름인데 한국은행에서요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6억이 좀 넘지요. 근데 놀란 건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국은행 발표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과 일본의 예. 그 부동산과 그 금융자산 비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 미국은요 부동산이 28%고 금융자산이 72%, 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물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부동산 값이 이웃나라 일본처럼 10년 후 20년 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 일본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죠. 일본 열도라고 그러죠.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근데 재작년 기준 가격으로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입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이 땅값은 4분의 3이라는 거는 일본 땅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 1평 판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일본도요, 1980년대 90년 초까지는요, 이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동경 시내 우리 종로구 같은 구 하나만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산다고 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도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30%대로 떨어졌거든요. 30년 사이에. 근데 그 비중이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소장님이 지금 부동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일본의 부동산이 91년도 2월 달에 예. 그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그 60% 정도 됐다가 예. 지금은 30대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물론 첫째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나는 이제 금융자산이 몇 억 있는데 금융자산에 죄송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는데 집이 없다. 그러면요, 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아니면은 집 사면 수리해야지, 세금 내야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그냥 이 돈을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요. 우리 요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내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그게 일본도 1990년대는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80년대 동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이 노인만 남고 애들은 별로 없고 출산율도 낮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 떨어져서 사람들의 생각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요, 반대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이제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면 이 싱가포르, 홍콩처럼요, 이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도시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인데요, 우리나라는 91%로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1등이래요.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가 90%가 되면 멈춘다는데 우리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동산 투자 방법이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러면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냅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국, 일본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동산 비율이 이 20%, 30%, 40%로 이렇게 낮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 하면은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이잖아요. 땅 사놓으면 네. 언젠가는 오르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일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일본의 주요 도시인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데, 예. 후쿠오카나 나고야, 네. 이런 지역의 땅값 지수이 어떻게 예. 흘러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고만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야. 근데 땅은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실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그런 경험을 꺼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에 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 피크일 때 2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전입니다.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거든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오른 데서 버블 경기로 또 올라가지고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어느 정도 비쌌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동경 시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또 동경을 팔면 미국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대요. 세상에 얼마나 비싸면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게 1991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는데 몇 년 좀 오르는가 했더니 요즘 코로나로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시 떨어졌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 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십니까? 만약에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해외로 전부 나가버렸다. 가지 말라면 없습니다. 경쟁력 떨어지면 가지요. 지금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4,000명 있답니다.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따라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조기업이 이 땅을 사면서 땅값을 올렸는데 지금 제조업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온갖 폼 다 잡았는데 결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으로 공장 가는 걸로 끝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암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음나라와 일본 간에 1인 가구 비율 있잖아요. 그걸 네.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노후에 어디에 살 건가 집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아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을 백세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요, 100세인까지는 98세 이상 된 분들이 작년인가 통계를 보니까요 1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거든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사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데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요,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 2020년에는 60%로 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벌써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겨요. 저 오늘날 지금 순천 갔다 왔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습니다.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대요. 우리도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비쌀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일본 자료 중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지만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는가? 80%가 지진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그게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요, 이 6층 이상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아파트 별로 없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어디서 신문에 통계를 보니까요 62%래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이렇게 가다가요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은, 야, 10년 20년 후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로망이, 예. 전원 같은데 이제 집 짓고 나서, 예. 애견 강아지 키우고, 예. 다 키워가지고서 달걀, 계란 나서 하루에 몇 개씩 해먹고, 예. 야채 같은 걸 키우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거, 그게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나이 들어서 과연 아파트 사는 게 예.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실례를 한번 들어주시죠.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이 살살살 바뀌기 시작하는 게 하나 신문에 났는데요. 우리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화끈하게 바뀌거든요. 그 판교의 타운하우스 아시죠? 10년 좀 넘는 그때요. 타운하우스를 그때 지었는데, 설계를 일본인 설계사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주택의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밀실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처음에 분양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입주해서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설계한 사람 야마모토를 다시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거 중앙일보 기사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화끈하거든. 우리 바뀌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현상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영끌인 이런 용어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택수, 예. 그리고 가구수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보면요, 이 주택수와 가구수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90원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9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주택 수는 1200만 가구가 지어진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공급가입니다. 공급과잉. 근데 서울만 보면요, 가구 수가 225만 가구가 늘었는데 주택 수는 124만 밖에 안 늘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이후 난리를 2, 3년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 살 사람은 젊은 세대들이 사야 되는데, 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녀분들 안 낳든지, 예. 또 한 명만 낳고 많은데, 예. 요새 쭉 돌아가는 거 보면 노인 세대들만 집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것인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요, 그러면요, 서울은 왜 저렇게 됐을까? 한꺼번에 집을 질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있지만은, 첫째가 이 서울로 이렇게 몰려든 이유가 이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다들 변두리로 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안 그래요.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맣게 살고 싶다는데, 이게 다들 그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말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집값이 서울만 오르니까 지방에서는 새 살고 오히려 서울에 똘똘한 한 채가 이게 또 됐죠.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가구 수는 늘어난 거예요. 집은 안 졌는데. 근데요,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은 지금 우리 최 부장 얘기한 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통계청 자료로 이용해서 미래셋이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입니다. 40, 50대가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늘으냐? 60대 이상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누가 집을 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느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일본 사람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예. 이제 고령자들의 부채 상황하고, 그리고 같이 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채 비율, 예.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면은요, 이 가계 부채가 문제인데요. 일본은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을 샀어요. 그게 피크일 때 3억 6천까지 1991년, 91년 올랐는데, 지금은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빚이 없으니까.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뭐 빚도 없는데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여기 보세요. 일본의 각 가정에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을 평균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제일 높을 때는 20, 30대 179%. 일본 사람들도 그때는 빚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우리도 30대 131%. 근데 거의 줄질 않아요. 우리 가계부채 많이 많잖아요. 지금 83%가 노인이 됐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폰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들리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근데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재작년 봄에요,
이 강남 반포에 재건축을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단지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주 전에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 꼭지구나 20m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미치겠죠. 저보고 질문이 뭐냐, 이제라도 그 파란 아파트를 다시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그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뭐 결론이 뭐냐, 파세요 사세요 이 말은 못하겠고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 하우스포가 안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포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이제 금융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요새 이제 이자도 오르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한 달에 그 100만 원 정도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은행에서 이자나 펀드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수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옛날에는요 10% 금리면은요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또박또박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2% 되면은 뭡니까? 필요한 정의 금액이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금리 10%쯤 될 때는 뭐 다른 거 없죠. 눈 감고 예금만 해도 되죠. 지금은 올랐는데도 2.5%니까 이게 이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만 해가지고는 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소장님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대학생분들도 한 40여 명 왔었거든요. 왔는데 우리가 이제 저축이나 투자 예.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선요 금융자산이 뭐냐,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그러면 이 하라는 거야.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지금 제가 아까 부동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정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알아둘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이게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질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싼 상품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그 투자 쪽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투자의 개념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네. 투자 상품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요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본인 아니면 사모님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이거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쓸 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 B2 신용거래 빚어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요, 제가 놀란 게 재작년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1년에 사고팔고를 68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사고팔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년에 68회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 초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첫째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가? 둘째, 매일 그렇게 돌리고 있으면요,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회사에서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를 왜 해야 되냐? 금리가 10%면 안 해도 돼요. 2.몇 % 많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원금 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면 곤란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상품 운용에 성공하려면은 네. 어떤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근데 다들 어떤 노력하면 이 예측, 부동산 예측, 주가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또 앞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측에 도움되는 말씀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하지만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이냐 이제 식별하는 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지정사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예측 공부만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투자력의 리스크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그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여. 그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럽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부모에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갔는데 고약한 자식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이게 위험입니다.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리스크, 불확실성을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행정개혁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주들로 잘라요. 지난 5년 동안에 공무원을 13만 명 늘렸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전하잖아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선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이 지금 그 리스크를 갖다가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예. 그렇다면 리스크의 관리법, 예. 요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르쳐 줘야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요.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든 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는 아시지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랍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재작년인가에 그 코로나 사태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 9.11 테러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이 사태 알았습니까? 이 불측의 사태가 가끔 오는데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이라면 이게 6개월에 끝날지 이 상황이 1년 후에 끝날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오래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장기 투자 얘기하면 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 떨어져 그 얘기만 해. 모른다니까. 그거는 그게 시장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막말로 똥주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종목, 개별 종목 리스크입니다. 그래서요, 기업 방문도 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년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10종목, 5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주는 운양비용이 높아지니까 떨어지죠. 석유주는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 10개 종목에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세요. 그게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켜야지 예측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거 빼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23년 동안에 보긴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인생 한방 노리는 것보다는 적립식 투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목돈 만드는 일이 적립투자의 어떤 중요한 거 이런 거를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서요, 이 분산 투자하는 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사는 걸 뭐냐면 종목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나이 많은 노인네가 100% 주식 갖고 있으면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이 리스크가 큰 상품과 리스크가 좀 낮은 상품에 이게 리스크 크기별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내가 60대다. 100에서 60은 40 남습니다. 40% 정도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60%는 CMA, MMF, 채권형 펀드 이런 데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은 뭐냐,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시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투자하고 싶은데 꾸어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돼요. 근데 이 적립식의 마력, 매직 파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요, 어떤 사람이 이 펀드 가격 또는 주가가 10,000원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을 투자했습니다. 1,200만 원을 투자한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 10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10,000원이었는데요, 재수하려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떨어져서 5년 후에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달 하다가 말아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요, 5년 후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면요, 시작할 때 10,000원, 계속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년 후에 다시 원가로 회복했습니다. 근데 10만 원씩 1,200만 원을 넣었어요.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요, 뭐 그냥 1,200만 원 근처 어디 있겠지, 원본으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2,410만 원이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10,000원일 때는 한 주 샀으면요, 2,000원일 때는 5주를 사거든요. 그때 조금만 오르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평가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적립투자의 마력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적립투자의 마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목돈 모아가는 방법부터 이해를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그 단계별로 예. 자산 관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안 되는데? 예. 말해 주시죠. 예. 그래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 강의하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요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주식 사서 추겨가지고 노후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큰일 나요. 그거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이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입니다. 이때는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또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거를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퇴직하고 나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퇴직하면 월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영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봤더니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 연 4%씩 꺼내서 12도 나눠가지고 쓰라고 그랬다 있더라고요. 그래야 20년 3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우리 같으면 3%에서 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갖고 있는 자기 자금의 한 20-30% 정도만 주식을 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2억 가지고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하겠다고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자금을 덜 꺼내서 가지고 3단계로 많이 옮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니까 덜 꺼내 쓰게 되죠. 두 번째는 퇴직을 했으니까 절약을 해야 돼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50만 원 생활비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금,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3단계는 언제 시작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80쯤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 예금과 비슷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 걸 알고 나는 1단계에 있나 2단계에 있나 3단계에 있나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을 짜려면은 우량 상품을 골라야 될 텐데 네.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상품을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고를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요,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요,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저 강창입니다, 요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세요. 어떤 놈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서울경찰청 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어요. 난이 문제되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친구 말이, 그런 그 카톡을요 3건 정도 봤는데요, 지금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래서 기발한 상품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상품 사라고 그러면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과 같은 저축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거는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어디 가서요, 근데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에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타 팔았다, 주식 사타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고 있거든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이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것부터 하고 다른 거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세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냐?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가면 엄청난 차이를 내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지만은 그 전문가가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이 자산관리 얘기만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인생 설계에 맞는 노후 설계를 해야 돼요. 자산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 설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혹시 트롯선 TV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1시간으로 끝내는 100세 설계 총정리에 이 인생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를 권유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이 좋은 점이 Q&A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집행부에서 예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 받을 테고, 혹시 강창희 대표님께 질문 사안 있으면 손 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 테니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죠.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